네, 안녕하세요. 볼트러스트의 변경록 이사입니다. 네, 저는 그전에는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근무를 했었고요. 이후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투자 심사역을 거쳐서 지금은 암호화폐 자산을 수탁하고 커스터디하는 볼트러스트에서 전략과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소위 말해서 차트라고 말하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들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대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기술 동향이라든지 비즈니스단에 있는 펀더멘털 분석 자료는 사실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블록체인 리서치 자료들을 중심으로 이런 펀더멘털 분석을 위해서 앞으로 이 시간을 좀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가장 기초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거버넌스 이름이 되게 어려워서 사실 좀 다가서기 어려운데요. 아주 심플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수학의 어떤 구구단과 같은 거거든요. 한번 이해해 놓으시면은 사실 어떤 나중에 블록체인을 듣게 되더라도 이 공식에 따라서 이 블록체인의 장점은 여기 있겠고 단점은 여기 있겠구나, 어떤 게 레버리지가 될 수 있겠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과도 같은 개념이라서 한번 들어놓으시면 도움은 되실 겁니다.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어떤 사전적 의미는 사실 통치 구조죠. 근데 크립토신에서 거버넌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각 토큰 이코노미 내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네트워크에 기여할지, 그래서 보상을 어떻게 가져갈지, 어떤 이상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지, 어떻게 협업할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업계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분리할 수 있나요? 혹은 프라이빗 블록체인, 하이퍼레츠 파이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블록체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프라이빗 체인에는 암호화폐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식의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결국 거버넌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이해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의 답을 찾을 수가 있고요. 먼저 거버넌스의 중요성, 왜 제가 지금 거버넌스를 이 시점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데 왜 강조하는지 설명을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TPS라고 비트코인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기본적인 개념을 아실 겁니다. 트랜잭션 per second라고 이제 초당 처리 건수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전통 경제에서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초당 처리 건수가 한 2,000건에서 3,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글로벌 어디 가서도 신용카드 쓰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인데, 1세대 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초당 처리 건수가 보시는 자료처럼 되게 떨어져요. 이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확장성도 개선이 안 되고 말 그대로 실시간 결제가 좀 어려운 거죠. 이런 기술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한다. 그다음 이더리움도 샤딩이나 이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 1, 2세대 화폐는 어쨌든 기술적으로 실시간 결제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EOS나 이런 3, 4세대에 나오는 이후 차세대 어떤 메인넷 같은 경우는 보시는 자료처럼 이미 비자나 마스터카드보다 TPS가 더 높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술적인 어떤 여건, 스펙상은 이미 기존 전통경제 결제 채널하고 같거나 그 이상을 이미 이루었습니다. 지금 주요 채널 중에 하나인 블락티비티 자료를 보더라도 3세대 이후 메인넷들은 본인들이 구축했던 컴퓨팅 파워, 이 전체적으로 구축했던 기술 스펙상에서 현재 쓰고 있는 게 1% 남짓 수준이에요. 주요 것들을 체크해봐도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거의 100% 이상을 썼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미체결 약정, 미체결 건수가 증가하는 것들은 기술적인 어떤 스펙을 100% 이상 쓰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하지만 3세대 이후 메인넷들은 기술적으로는 마치 신도시가 건설할 때 도로를 다 닦아놨지만 그 안에는 텅텅 비어있는 유령 도시와도 같은 거예요. 양질의 컨텐츠나 실제적으로 대중화된 디앱들은 아직 그 안에, 그 스펙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질적으로는 좀 성장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많은 디앱들이 개발이 됐었죠. 양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모두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도박이나 디앱, 거래소, 이런 일회적이거나 혹은 그 어떤 질이 그렇게 양성의 성격이 아닌 대중들이 모두 쓸 수 없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었어요. 다행인 것은 작년 이후부터는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리버스 IOC를 좀 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부동산이든 아니면 에너지 혹은 결제 관련된 실질적인 디앱들이 개발이 좀 되면서 질적으로 성장을 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갖추어진 기술 요건을 만족시킬 만큼 시장에 비트코인이 말 그대로 실제로 쓸 수 있는 어떤 매스 어댑션은 아직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려볼 수 있겠어요. 지금 만약에 다음 달에
아프리카의 한 국가가 CBDC 형태로 블록체인을 발행한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달에, 사실이 아닙니다, 애플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여러분은 어느 화폐에 더 관심이 가시나요? 어느 화폐를 더 보유하고 싶으실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여기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지금부터 블록체인이 대중화되는 데에서의 방향성은 그 블록체인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주체의 인프라, 그들의 네트워크, 그들의 역량, 그 컨소시엄이나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거의 크기가 결국 블록체인의 성장성과 확장성을 대변한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방금 아프리카 한 국가보다 애플이라는 것에 더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식의 지금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작년 6월에 그 페이스북에서 리브라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시장에 이런 컨소시엄 형태, 한 어떤 글로벌 기업이나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형태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는 어떤 구조적인 변화였는데요. 결국 블록체인은 시간을 갖고서 이 법적 구조와 틀 안으로 도입될 수밖에 없어요. 도입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미 법적 구조 안에서 회계 마감 처리를 다 하고 있고 세금 신고를 다 하고 있는 이 글로벌리 공룡 기업들이, 주요 이제 ICT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페이스북, 뭐 골드만삭스, 지금 IBM, 이런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사업에 적용할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앞으로 1, 2년 내에는 이런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물론 기술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어떤 트리거는 사실은 거버넌스에 있습니다. 그 안에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각자 글로벌 핵심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기업들끼리 어떻게 협업하고 무엇을 나눠가지고 어떻게 제재할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제가 거버넌스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이미 미국이나 주요 국가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스터디와 연구가 많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요. 한국도 조만간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이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뭐 투명성이나 보안성 이슈, 그 다음에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뭐 그 다음에 스피드라고 하는데 이게 기술적인 어떤 스펙 사항들이거든요. 우리가 확장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전체적인 그라운드를 정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주 그 광의의 의미로는 포괄적으로 이런 의사결정 구조를 결정하는 뭐 토큰 이코노미나 그 안에 제재 규정, 모든 그 어떤 코드 오브 룰이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아주 협이고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해 봤을 때는 저희가 되게 많이 들어왔던 합의 알고리즘으로 응축돼 있거든요, 사실은. 합의 알고리즘은 그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이 결국 블록을 어떻게 생성하고 그 데이터를 블록에 어떻게 기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합의 결정 구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많이 접해왔던 뭐 POW냐, POS냐, 뭐 DPoS냐, 뭐 PBFT나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합의 알고리즘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비잔틴 장애 허용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글쎄요, 비트코인 한 번쯤 보셨던 분들은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하셨고, 대략적인 그 어떤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 스토리는 이해는 하고 계실 거라서 그거는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비잔틴 장애 허용에서 핵심만 딱 기억할 거 하나만 제가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겠어요. 네트워크 안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있잖아요. 악의의 목적을 가진 한 참여자가 이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위변조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다수가 결정한 합의사항을 절대 훼손할 수 없다. 이 한 줄로 비잔틴 장애 허용이 다 설명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블록체인이 가치를 가지기 시작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이 비잔틴 장애 허용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블록체인의 가장 큰 가치는 또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이런 데 있습니다. 그간의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많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중앙기관이 집권해서 자기가 직접 지키거나 혹은 믿을 수 있는, 피하 식별이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제3자 기관한테 돈을 주고 맡겨서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했어요. 하지만 그 블록체인은 내가 지구 반대편에 누군지도 모르는, 피하 식별이 되지 않는 그 사람과 원장을 나누면서 위변조할 수 없다는 가정 아래 사실 데이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중앙 집권자와 제3자의 비용과 시간이 더 이상 들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극복 가능한 건 비잔틴 장애 허용을 극복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 보면 비트코인은 10분마다 한 번씩 블록을 생성하죠. 근데 누가 블록을 생성할지 모르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안전합니다. 모른다는 것은 10분마다 경쟁을 한다는 거거든요. 16진수 함수로 되어 있는 해시 함수를 누가 풀지에 따라서 푼 경쟁을 하게 되고 그 경쟁에 대한 보상으로 비트코인이란 블록 보상을 주어지게 됩니다. 네. 또 중앙화된 통제 기관이 필요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접속해서 쓸 수 있는 반면에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그래야 사람들 참여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 컴퓨팅 파워를 여기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니까 블록 생성에 대한 블록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보상으로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개념이죠. 네. 결국 이 합의 결정 구조는 이 블록을 누가 생성할지, 생성된 보상이 어떻게 갈지만 다르지 이 메인 스킴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POW는 그 블록 생성의 경쟁을 해시 함수를 푸는 걸로 결정하는 거고요. POS는 내가 그 해당 암호화폐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스테이킹을 통해서 보관함으로써 내 보유를 증명함으로써 많이 갖고 있으니까 다시 블록을 생성할 때 나한테 블록 생성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줘. 그 권한을 더 줘 하는 문제고요. DPoS는 사전에 선정된 이 대표자들이 다수의 참여자들이 미리 어떤 보팅을 하고요. 보팅을 많이 받은 대표자들이 많이 받은 보팅에 비례해서 블록을 생성되시는 권한을 많이 가져가는 거죠. PBFT도 비슷한 방식이고요. 그러면은 본질은 동일한데 결국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하는 그 로직만 좀 다른 거거든요. 보유하거나 해시 함수를 풀거나 혹은 보팅을 받거나 이것들은 전부 다 근본적인 아까 가정에서 봤을 때는 암호화폐라는 보상 수완이 반드시 인센티브로 필요합니다. 때문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없는 모델입니다. 절대 반드시 필요하고요. 반면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어떨까요? 중앙화된 관리자가 직접 승인해서 노드나 밸리데이터를 초청해서 해당 블록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중앙화된 관리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중앙화된 관리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끌어야 될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필요하다고 했죠. 블록 보상을 줘야 되니까. 하지만 중앙화된 관리자가 이미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이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다음 블록을 누가 생성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나도 알고 내 친구, 내 후배 이렇게까지 4명이서 블록을 생성하는데 굳이 누가 그 다음 블록 생성을 할지 누가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해시 함수를 풀거나 뭐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그 경쟁이 필요하지 않아요. 때문에 보상도 필요 없죠. 때문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사실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고요. 암호화폐가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런 다소 재미없는 얘기를 계속 하냐면 앞으로 1, 2년 내 제가 컨소시엄 형태의 블록체인이 시장을 판도를 바꿀 거다. 결국 매스 어댑션을 이룰 거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것들에 지금 뭐 국내에서는 뭐 클레이튼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해외에서는 페이스북 리브라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일본에 지금 뭐 노무라가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부의 알고리즘이 일종의 하이브리드형입니다. 그러니까 내재한 그 블록을 생성하는 방식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하고 있고요. 외부의 DF팀이 이 메인넷을 활용하는 방법 혹은 외부에서 일반 유저들이 이걸 결제하고 쓰는 방식은 퍼블릭 형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다 다르지만은 큰 틀에서는 두 개 다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백서나 이 어떤 토큰 이코노미나 거버넌스를 뜯어봤을 때 내부에서 블록 생성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외부의 보상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냐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이 괜찮겠구나, 고민이 많이 있었구나, 혹은 성장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네. 합의 알고리즘은 크게 3가지 구심점, 이제 3가지 중요 포인트를 가지고 많이 분석을 하는데요. 얼마나 탈중앙화되어 있냐, 그 다음에 스케일러비티, 확장성이라고 하는데요. 기술적으로 얼마나 지금 빠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냐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얼마나 보안적으로 안전하고 투명한가, 이런 부분의 3가지가 사실은 어떤 각자 그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트릴레마 이슈라고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의 플로드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한 8,000개 좀 넘게 있습니다. 다른 블록체인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 편이고요. 그렇다면은 저 탈중앙화 입장에서는 조금 탈중앙화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은 꽤나 포지셔닝이 돼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노드가 많이 돼 있고 사실은 아까 TPS도 아주 떨어지니까 속도가 느리잖아요.
때문에 스케일러비티, 기술적인 확장성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 정도쯤의 포지션이 돼 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3세대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전통 경제의 어떤 비자나 마스터카드 정도의 TPS가 나오고 기술적인 요건은 충분히 충족을 했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단점은 노드가 뭐 20개, 50개, 아무리 많아도 100개 이런 식의 사실은 그 중앙화 집중화되어 있다는 이슈가 좀 있거든요. 때문에 기술적인 여건은 확보를 했지만 탈중앙화선은 떨어지는 이 정도쯤의 포지션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은 이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앞에 그 여러 가지 선행된 케이스를 보면서 백서를 작성하고 지금의 거버넌스 구조를 짜면서 가장 원하는 목표는 이 삼각점의 가운데 지점일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컨소시엄 블록체인 형태는 사실은 이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클레이튼도 그렇고 뭐 리브라도 그렇고 안에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분석해 보면은 대부분 피하 식별이 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승인을 획득한 노드들만 그 네트워크 안에 들어올 수 있고요. 노드 수도 뭐 5년 내에 100개가 목표인데 실제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은 50개 언저리거든요.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술적인 확장성은 좀 확보했지만은 여전히 탈중앙화는 매우 요원하다. 아직 갈 길이 좀 먼 게요. 지금 페이스북 리브라도 표면적인 언론상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은 작년 6월에 백서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10월에 이제 상하원 공청회를 했었죠. 공청회 하고 나서 그 리브라 협회 안에 있는 주요 페이팔이라든지 주요 결제사가 탈퇴하면서 조금 이제 진행이 좀 늦어진다.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많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지만요. 사실은 내부적인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요. 아까 제가 거버넌스는 이 컨소시엄 블록체인 안에서 여러 이제 기업들이 들어와서 무엇을 나눠갈지, 무엇을 제재할지, 어떻게 협의할지를 정하는 그 룰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직 전혀 확립이 리브라는 안 돼 있습니다. 때문에 페이팔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규제해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건 확실한데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얻을지는 상당히 불분명한 거죠. 또한 그 리브라 협회 안에서 결제사가 페이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전자결제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어떤 경쟁과 이해상충도 아직은 전혀 해결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무엇을 받을지보다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압박을 받을지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탈퇴는 사실 너무나도 자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고 나서 이후에 주요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직접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블록체인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좀 돼야 될 겁니다. 소위 말해 들어온 플레이어들한테 어떤 보상을 줄 수 있고 그들 안에 뭐 결제, 산업 분야로 어떤 플레이어들이 들어오면 그 안에의 어떤 균형을 어떻게 이뤄갈지에 대한 게 앞으로의 숙제죠. 이걸 잘 해결하는 자가 결국 시장을 석권하고 매스 어둰션을 이룰 걸로 저희는 좀 보고 있어요. 네. 일단은 리브라가 그래도 글로벌 컨소시엄 프로젝트 중에서는 가장 크기 때문에 리브라 프로젝트를 조금만 더 인덱스 있게 좀 살펴보면요. 네. 네. 근데 오늘은 방송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리브라만 얘기하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요거는 글로벌 프로젝트 리브라랑 국내 대표 프로젝트 클레이튼 두 개를 이 거버넌스 입장에서 분석해 봤을 때 무엇이 장단점이고 어떤 부분이 어떤 이 성장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지는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여유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놓으시면은 다른 또 프로젝트를 분석할 때 같은 또 잣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뎁스 있게 공부하시면서 원칙 있는 어떤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